요즘 백화점 업계에는 명품보다 식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대 명품을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오픈했던 더현대서울이 짱짱한 식품관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다음 결국 루이비통을 입점시킨 일만 봐도 그 말을 증명하고 있죠. 식품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3조 신화의 주인공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식품관을 2.6배 늘리는 대규모 리뉴얼 공사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되게 뜨겁죠? 저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식품관 경쟁, 그리고 식품관이 백화점에 미치는 영향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관 디자인을 보면 각 백화점의 개성이 잘 드러나요. 신세계 백화점은 약간 뉴욕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해요. 디자인 설계사도 미국, 뉴욕 출신을 많이 쓰고, 이마트는 백화점이 아니니까 얘기할 게 없지만 정용진, 정유경 남매의 취향이 달라요. 정용진 회장은 약간 서부, LA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정유경 총괄 사장은 뉴욕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 동부 뉴욕 소우에 온 듯한 미국과 이탈리안이 섞인 분위기를 주로 냅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설계사를 많이 씁니다. 현대식품관 가보시면 되게 환하고 그다음에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고 대부분 쿨톤 뭐 이런 게 좀 많을 거예요. 현대백화점 압구정에 가보시면 군데군데 막 녹색도 심고 아기자기하게 막 테이블도 꺾고 이런 디테일한 설계가 일본 설계사의 특징이에요. 롯데는 약간 유럽 쪽에 가까워요. 그게 좀 특이해. 롯데의 원래 본 명칭이 샤롯데, 베르트의 슬픔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쪽에 약간 풍요로운 그 이미지, 요걸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골드 많이 쓰잖아요. 골드톤을 많이 썼던 게 풍요로운 이미지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 그 골드톤의 색깔을 많이 썼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 브랜딩한 이름도 레피세리라는 이름이거든요. 에피세리에다가 L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관이라는 말에다가 L자를 붙인 거죠. 그런 유럽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가져온 거죠. 이런 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그 톤을 잡아주는. 이 백화점 식품관의 매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백화점 슈퍼는 누가 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기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VIP 고객들입니다. 이 백화점 VIP 고객들은 백화점 총 고객의 2%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 많게는 50% 가까이 됩니다. 1년에 1억은 우습게 쓰는 고객일수록 이 슈퍼마켓을 더 자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온라인에서 장을 봐요. 쿠팡도 쓰고 컬리도 쓰고 다 써요. 하지만 이분들은 우수 고객인 만큼 백화점에 더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온 김에 장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슈퍼마켓이 잘 안 돼 있으면 아예 다른 백화점으로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슈퍼마켓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수 고객을 위해서라도 슈퍼마켓을 잘 운영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백화점의 디저트나 베이커리 부문은 객단가가 낮고 또 그만큼 매출 비중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의 고객층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주 연령층은 4에서 50대인 반면에 이 디저트를 사는 고객들은 주로 20, 30대의 젊은 편이에요. 백화점에서 식품관의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진 않지만, 즉 명품백 한 두세 개 팔면 백화점 매출이 나오기도 하지만 잘 운영되는 식품관이 있으면 전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예로 현대백화점을 보면 식품관을 방문한 고객이 다른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연간 구매율이 지난해 65.2%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사실 61.7%였어요. 3년 동안 3.5%포인트 늘어난 거죠. 이런 영향에 더해서 백화점의 위기 시절이 있었어요. 대형마트가 확 커지면서 백화점 매출이 줄고 그다음에 고객 방문 빈도가 적어지고 이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고객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품관에 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계 최초 3조 신화를 쓰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식품관을 2,300평에서 6,000평으로 2.6배 확장하는 리뉴얼 공사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인천점 식품관을 3,500평 규모로 늘려서 새 단장했는데 이게 단숨에 지역 미식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100일 만에 누적 방문객이 230만 명을 돌파했죠. 또 아예 오픈 때부터 4,500평 규모로 대형 식품관을 열고 시작했던 더현대서울, 여기는 핫한 음식 브랜드를 막 불러들여서 Z세대의 랜드마크가 됐고 역대 최단 기간인 2년 9개월 만에 거래액 1조 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에루샤라고 하는 3대 명품 중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려가지고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죠. 맞지, 뭐가 있지? 요즘에 애들이 잘 못해가지고 롯데백화점 잠실 월드몰에 이제 노티드랑 그다음에 런던 베이글 이런 큰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그런 큰 브랜드들을 품을 수 있는 여력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식품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슈퍼마켓을, 누군가는 푸드코트를, 또 누군가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나 카페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식품관이 정확히 뭘까요? 업계에서는 식품관은 백화점의 슈퍼마켓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곳은 백화점 식당가라고 하는데, 이 식당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꼭대기층이나 그 상층부에 있었어요. 원래 백화점 지하에는 식품관, 즉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식당도 식품관의 일부로 여겨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백화점마다 지하층에 붙인 이름, 즉 네이밍이 상당히 제각각이에요. 현대는 단순해요. 현대 식품관이라고 정확히 슈퍼마켓을 칭하는 공간이 있고, 롯데의 경우에는 식품관을 레피셀이라고 부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에 SSG 푸드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을 했어요. 뭐냐면 백화점 내 식품관과 청담동, 대치동에 있는 그 별도의 슈퍼마켓을 모두 통합해서 SSG 푸드마켓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즉, 이 슈퍼마켓 브랜딩에 대해서 모두 힘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공간들이 좀 헷갈리죠. 이 최근 오픈한 신세계 강남점의 스위트파크는 디저트와 베이커리 브랜드를 모아놓은 곳이고,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일부 레스토랑과 와인샵을 일컫습니다. 이 롯데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 다이닝 에비뉴라는 식당과 네이밍이 따로 있고, 이 전체 푸드 공간은 푸드 에비뉴라고 불러요. 더 현대는 지하 1층을 테이스티 서울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도 식품관과 푸드 스트리트라고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식품관은 다 지하나 저층부에 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식품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해로즈 백화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해로즈 백화점 1층에 가면 식품관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백화점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 백화점은 또 영국 백화점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일제시대에 미츠코시 백화점은 유일하게 지하 매장이 있었고, 그리고 식품관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다른 백화점들은 1층에 식품관이 있었죠. 현재는 어떻냐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본 고객들이 이 주차장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굳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옛날 얘기를 좀 하면, 과거에는 롯데백화점이 소공동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대거 끌어모으면서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그때 소공동 가면 김 사는 일본인, 중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2010년 중반대 이후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점을 앞세우면서 매출을 치고 올라왔고, 2020년대 이후에는 중국 괴물신인 더현대 서울이 등장해서 판세가 바뀌었어요. 특히 지하 1층을 중심으로 펼쳐진 식당가의 힘을 엄청 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었죠. 사실 업계에서는 더현대 서울의 성공 공식이 판교 현대백화점 오픈했을 때부터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지하 1층에 낮은 임대료로 여러 F&B 브랜드를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백화점의 F&B 브랜드 수수료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일단 수수료를 되게 낮게 줘. 그래서 오지 않던 애들도 다 유치를 해. 그러면 객수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객수가 늘어나면 이 객수를 바탕으로 해서 명품 브랜드 찾아가. 우리 사람 진짜 많다? 이러면서 명품 브랜드가 유치가 되는 거죠. 명품 브랜드가 유치가 됐다? 그러면 다시 지하 1층에서 브랜드를 바꿀 때마다 임대료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전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에루샤 3대 명품은 하나도 없었지만 식품관만큼 화려했던 더현대는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된 후에 오픈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루이비통을 입점시킨 바가 있죠. 식품관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우수한 F&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3사 바이어가 모두 달라붙어서 입점 경쟁을 펼칩니다. 갑자기 인기를 얻은 매장은 3사 바이어의 명함을 막 수집하듯이 모아놔요. 그리고 가면 늦게 오셨네요. 현대랑 신세계 왔다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노포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들이 사장님 가족의 가족사도 알고 있어요. 노포 같은 경우에는 분점을 잘 안 내잖아요. 근데 분점을 낼 때가 있어요. 아들이 컸다라든가 딸이 시집을 갔다라든가 뭐 이럴 때마다 분점을 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바이어들 휴대폰 보면은 이 연락처들이 빼곡해요. 근데 이게 또 재산이기도 해. 그래서 바이어들끼리도 이 연락처를 잘 공개를 안 해요. 과거에는 백화점 바이어들이 노포, 오래된 가게나 해외 브랜드를 유치하는 거에 되게 매달렸어요. 신세계 백화점은 2012년에 강남점에 슈니발렌을 들여와서 엄청 유행을 시켰고, 노포인 을밀대 평양면옥을 런칭하기도 했고,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오픈할 때 조앤더주스, 매그놀리아, 이틀리 등 외국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K푸드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면서 요즘에 핫한 것들은 사실 다 국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 브랜드를 유치하기보다는 국내에 다양한 브랜드 유치해서 그 조합을 어떻게 할까, 즉 큐레이션을 더 신경 쓰는 추세예요.
신세계는 요즘 강남점을 필두로 해서 거대한 공간을 기획 브랜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자주 테이블, 100개의 누보처럼 자체적으로 만든 식은 브랜드도 곳곳에 있죠. 롯데백화점은 작년에 로티드 도넛, 런던 베이글 등 국내 대형 브랜드를 최초 입점시키면서 이슈몰이를 엄청 했죠. 이렇듯 푸드 브랜드를 입점시킬 때는 지금 당장 이 음식이 유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지를 더 봐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경영자의 품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하층이라면 다른 브랜드와 장르적 균형을 고려해야 되고, 돈가스가 막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층 식당가라면 식당 하나하나가 얼마나 알찬지, 파급력이 더 중요하죠. 옛날에는 백화점 들어가려면 수수료 엄청 내야 되잖아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은 백화점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좋은 F&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품 브랜드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거기다가 인테리어 지원을 받기도 해요. 옛날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진 거죠. 요즘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이런 많은 명품 브랜드가 직접 카페나 레스토랑을 차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객이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브랜드가 이제 가방만 팔 수는 없어요. 옷만 팔 수는 없잖아요. 스카프 언제까지 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그릇, 스푼, 찻잔 이런 것들도 파는 거예요. 명품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 전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필수적이죠. 만약에 이제 구찌 레스토랑에 간다, 식사를 하게 되면 레스토랑 인테리어, 메뉴판의 디자인까지 일단 보게 될 거고, 커트러리, 음식이 담긴 접시와 와인잔 등 식기를 쓰면서 또 심지어는 화장실의 뷰티 제품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오감을 총동원해서 브랜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구찌 매장에서 가방 하나를 살 때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는 백화점이 그 제품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요. 왜냐면 대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MD라고 편집을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한 고객이 백화점을 방문해도 지상층의 의류 브랜드 매장만 왔다 간다면 신세계랑 현대랑 롯데랑 다른 게 뭐야? 사실 큰 인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식품관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식품관에 가면 마트, 식당, 푸드코트, 디저트, 테이크아웃, 팝업, 카페, 다양한 공간들 한 곳에 있잖아요. 이런 재료가 많을수록 백화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하나의 브랜드만 잘 유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역량, 즉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클 수 있도록 하는 편집력, 그리고 그 다양한 요소들이 제각각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공간 디자인 센스, 이 모든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식품관에 가면 백화점의 손길이 하나하나 묻어있어요. 식품관에서 만족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제품에 비해서 고급 식재료 시장은 여전히 온라인 침투 이력이 적고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타는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말을 타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승마가 고급 스포츠가 됐잖아요. 요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옛날처럼 요리 자체가 필수적인 생활 능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고급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점에서 백화점 식품관이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가지 유명 식당에 모여 있다는 점, 소비자가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백화점의 큰 강점이 되겠죠. 소비더머니 특별편 4회로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채운 이야기가 됐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